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구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28,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고 하죠.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부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때리는 겨울비처럼 냉정하게 쏟아지는 해고 통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장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무감정했고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시체 앞에 선 조문객들처럼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무관심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경영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부장님의 말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 다닌 회사에서 짐을 싸야 한다는 현실이 당장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빨간 포스트잇, 작은 선인장, 직원들의 생일을 적어둔 달력, 어제까지만 해도 소중했던 일상의 파편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말을 이어가는 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감각, 다시 버려진다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뜨거운 쇳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 몸에 밴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의 18회, 그리고 사회에 나와 겪은 수많은 거절들, 또 한 번의 버림받음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엔 버려지는 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채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고 빈 종이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퍼지는 한기에 펜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부산의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도 그만큼 춥고 메말랐습니다. 얼어붙은 바다처럼 감정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은 채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우면서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커피를 준비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쓰레기를 비우던 나날들, 야근이 필요할 때마다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남아주던 순간들, 회식 자리에서도 중요한 회의에서도 존재감 없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왔던 시간들, 그 모든 헌신과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렘으로 적어놓았던 목표들이었습니다. 3년 안에 정규직 전환,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구겨진 종이처럼 제 꿈도 구겨져 버렸습니다. 동료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이 등 뒤로 날카롭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동정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위로는 오히려 더 아프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편이 낫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말 것,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 것,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18년을 살아왔습니다. 개인 물품을 담은 박스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시간, 노력,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맡은 프로젝트에 밤새 매달렸던 순간, 작은 성공에 혼자 미소 지었던 순간, 그리고 수많은 외로운 점심시간들,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수고했어 라는 말을 건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형식적인 위로가 마치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서야 억누르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박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 직장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또다시 이력서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피로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두통이 느껴졌고 온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부산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내면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저만 지켜진 가로등 아래로 바삐 움직이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좁은 원룸에 쌓인 청구서들과 차갑게 식어버린 난방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벌써 몇 번이나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버려짐에 익숙해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담담하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속할 곳을 찾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계약직. 제 이름 강지원 대신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계약직, 이거 정리해줄래? 계약직, 커피 한 잔만. 계약직, 이 자료 복사 좀. 세 글자 이름보다 네 글자, 직함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저는 이름이 아닌 직함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회사의 도구처럼 말입니다. 가끔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강지원이다, 강지원이라고 중얼거리며 제 존재를 확인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동안
저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인사고가 평가표의 한 줄, 월급 명세서의 지출 항목, 조직도의 가장 구석진 위치, 회식 장소 예약할 때 플러스 1로만 계산되는 존재. 제 진심과 노력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만 달린 채 하루하루를 월급날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8시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고 전날 남겨진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책상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할 때쯤이면 사무실은 이미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무도 그것이 제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고마움을 기대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오는데 익숙했으니까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없으면 누군가는 불편할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모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3, 4, 5 모여 술자리를 잡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갔고 그들만의 추억과 비밀이 공유되었습니다. 지원 씨도 같이 갈래요? 가끔 던져지는 형식적인 초대에 오늘은 일이 좀 남아서요 라고 답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무리에 끼어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학창시절,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고 웃음소리에 맞춰 어색하게 웃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남아 사무실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편이 마음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제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가 끝나면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잠그는 것도 항상 저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순간 가끔은 숨이 막힐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음이 솟구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 안에서 점점 더 투명해져가는 제 존재감. 고아원에서 자란 18년,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후원자들이 찾아와 다른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나눠주던 날들, 친구들이 하나둘 입양되어 떠나갈 때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흘리던 눈물들, 새 가족을 찾으러 온 부부들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의 그 아픔.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시간들이 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원 씨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물으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원래 성격이 그래요 라고 넘겼습니다. 사연을 말하면 동정의 시선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지원아, 세상은 너 같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단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친구들이 입양되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새 가족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 갈 때마다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잊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벌, 배경, 인맥,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땀을 흘리며 답했지만 대부분은 제 스펙보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저주의 주문처럼 면접관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듣던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공허한 약속에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자리를 얻었고 3년을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힘내자 라고 다짐했지만 그 말조차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자는 초대도 드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은 이미 오래된 친구였으니까요. 가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속한 곳이 있는데 나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저만 홀로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일은 제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누군가 다가오면 언젠가는 떠나갈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었고 사람들도 그런 저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물리적인 통증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또다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다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무덤덤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반복된 일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버려짐에 익숙해진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얼어붙은 피부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짐을 챙겨 나온 그날 밤, 부산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몸을 휘감는 바람이 마치 제 상황을 비웃듯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멍한 상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 근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곳. 그래서 오히려 외로움을 덜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 섞여 있으면 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식집 냄새와 호떡 굽는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배가 꼬르륵 울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군것질 거리를 사 먹었겠지만 오늘부터는 지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통장 장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앞으로 언제 취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룸 월세와 공과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현듯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닐까?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는 저에게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건
무엇보다 큰 위협이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어린 부부가 아이에게 붕어빵을 사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찬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목이 메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낮지만 절박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소리의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모퉁이 채소 가게와 생선 가게 사이 어두운 틈새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고 너무 낡아 색이 바랜 외투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몇은 힐끗 바라보기만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한 표정에서 세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만 몰두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그저 지나치는 풍경일 뿐이죠.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1살 때 고아원에서 심하게 아팠던 밤,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떨고 있었는데 누구도 제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던 그 고독한 시간.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위로받을 때 저는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할머니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외투를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12월에 찬 공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할머니의 천이 더 중요했습니다. 셔츠 한 장으로 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떨리는 건 할머니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위급한 분이 계세요. 목이 터져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 잠깐 시선만 주고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세상. 그 무관심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느끼는 그 차가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박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빨리요. 간신히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할머니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너무 약해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따뜻한 물을 얻어와 할머니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움직였고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아 계시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시장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다가와 할머니를 살피더니 곧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환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라니 저는 그저 지나가다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사람일 뿐인데, 낯선 타인일 뿐인데.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할머니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밤을 지새웠습니다. 면접 약속도 취소하고 남은 돈으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며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할머니께서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네가 날 도와준 사람이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에서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노숙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물 드릴까요? 물잔을 건네드리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마치고 나가자 병실에는 다시 저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지원입니다. 지원이 좋은 이름이구나. 날 도와준 이유가 뭐니? 질문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라,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그때 그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윤미경이라고 해.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경.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혹시 한빛산업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빛산업은 국내 최대 그룹사 중 하나였고 윤미경은 그 창업주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이 지금 제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곳에? 가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내가 세운 회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서지. 그날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만. 할머니의 설명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왜 시장 골목에 쓰러져 있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본인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복이 없었지. 회사를 키우느라 가정을 꾸릴 시간도 없었고 이제 와서 보니 내 곁에는 회사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야.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제 가슴도 묵직해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갖지 못한 인생이라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원아, 나는 네가 필요해. 돌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널 양녀로 삼고 싶구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녀라고요? 지금 이 할머니가 한빛 산업의 창업주가 저를 양녀로?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낯선 노인을 위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병원비를 내주고, 이틀 밤을 지사오며 간호해주겠니? 내 마음씨가 보였어, 지원아. 내가 찾던 바로 그 진심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계약직 직원이 하루아침에 재벌 가문의 양녀가 된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으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하지만 기억해두렴. 난 진심이야.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이라는 퍼즐을 완전히 흩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이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픔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것이 정말 기회라면? 혹시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그런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과 원룸을 오가며 할머니를 간호하고 취업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론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일까? 그러나 병원에 매일 찾아오는 정중한 태도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을 보며 할머니의 신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할머니는 제게 아무런 압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 회사를 일구어온 과정, 남편을 일찍 여인 슬픔, 그리고 자식 없이 홀로 살아온 외로움까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할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들, 항상 외면당했던 순간들, 사회에 나와 겪은 어려움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머니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날 아침, 결심을 하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부터 꿈꿔왔어요. 가족이 생기면 어떨까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용암처럼 올라왔습니다.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그리고 그 후 사회에서도 계속 혼자였던 시간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없으면 찾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는지 사실 두려워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선 세계가 제가 그곳에 어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할머니께 누가 될까봐 걱정도 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돌아갈 집이, 제가 속한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가족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혼자여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었던 마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외로웠단다, 지원아. 회사는 키웠지만 정작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어. 네가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 네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수십 년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길은 없었던 그 시간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야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계약직 사원에서 한빛산업 창업주의 양녀로 제 인생에 진정한 가족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호화로운 리무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와 이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이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됐니, 지원아? 할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녀가 되고 난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넓은 저택으로, 대중교통에서 전용 차량으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던 삶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넓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넓은 정원, 아침마다 차려지는 풍성한 식사, 매일 옷장에 새롭게 준비되는 의상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한빛산업의 사회공헌 이사를 맡아주었으면 해. 할머니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이사라니 제 능력으로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과거야말로 이 역할에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겪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잖니. 그 경험이 다른 이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한빛산업의 사회공헌 이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높은 빌딩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귓속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윤 회장님 양녀래? 길에서 주워온 사람이라던데. 뭐 어디 고아원 출신이라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시선들, 차가운 수군거림, 어디를 가도 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노숙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제가 직접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홍보 효과를 수치화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은 취지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자신감이 무너질 뻔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치화된 이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입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직접 보호 종료 아동시설을 찾아가고 노숙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성 루머도 퍼졌습니다. 한빛산업 창업주 양녀, 회사 자금 유용 의혹, 윤미경 회장 침해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낯선 사람을 양녀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로 돕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한 일인데 세상은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원아, 괜찮니? 할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눈물을 급히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물러나는 게 좋을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네가 하는 일을 믿으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더 강한 의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난과 의심의 시선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보호 종료 아동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숙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늘어갔습니다. 작은 성공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강 이사님, 다음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저도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했던 것입니다. 사회공헌팀은 점점 커졌고 한빛산업의 이미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처음 시작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프로그램의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청년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는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제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저는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사람,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에너지로 바꾸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빛산업 창립 50주년 기념식, 국내 재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총집결한 자리였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빛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메인 테이블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빛 산업을 일구어온 5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감동적인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에서 저는 할머니의 강인함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연설이 마무리되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이사를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호명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 곁에 선 지원이는 2년 전 제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녀를 제 양녀로 맞이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있었지만 할머니께서 공식 석상에서 저를 소개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강지원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빛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동요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이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무명 인사가 어떻게 한빛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냐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사회공헌 이사로서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빛 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로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도 있었고 형식적인 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연 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께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함께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괜찮았니? 할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내 삶에 찾아와줘서 이제 평생 가족이다, 지원아.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가족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할머니와 나란히 밤바다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날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한빛재단 설립 기념일입니다. 부산의 한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유명 인사들도 없는 소박한 자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원 언니, 이거 봐요. 제가 대학교 합격했어요. 18살 수진이가 기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보호 종료 아동으로 한빛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진아. 너무 자랑스러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처럼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테니까요. 한빛재단은 제가 직접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보호 종료 아동 지원과 노숙인 자립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빛 산업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숙인 출신 바리스타들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만든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사님,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한빛재단의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는 언제나 긴장되는 시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꺼이 응했습니다. 강 이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바뀐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서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하시게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지원아. 네가 하는 일을 보러 왔지.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3년 전 시장 근처 쉼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죠.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노숙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카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에는 후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큰 후원보다 값졌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지원아, 행복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어서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여전히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밝은 빛이 되다니.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시장 골목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빛재단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 누군가는 다시 희망을 찾고 누군가는 꿈을 키워갑니다. 과거에 외면당했던 저처럼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삶. 한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인간이었던 제가 이제는 많은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수많은 촛불을 밝히듯이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밝혀갈 테니까요. 운명처럼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겨울밤은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강지원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할머니를 돕기로 한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경험,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하철에서 또는 퇴근길 버스에서 보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찾아오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강지원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